자, 이번 시간은 교재 163페이지입니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시장 개념 보았고요. 두 번째 특성 보았고요. 세 번째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 앞에 할당자가 붙어요. 할당자 말이 어려면요. 할당시킨다 똑같은 말이 할당시킨다 이꼴 배분시킨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은 정보와 관계되는 시장인데요. 정보와 관계되면서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우리 시험은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개념 꼭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계산 문제. 이거 두 개 빼고는 더 나올 수가 없어요. 두 가지만 분명히 아시면 돼요. 지금부터 개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당 효율적 시장은 반드시 단어가 초과 윤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입니다. 초과이윤이 없으면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초과이윤이 있으면요. 있으면 할당이 돼요? 비할당이 돼요? 비할당입니다. 자, 처음에 좀 헷갈리더라도요. 반복합니다. 초과이윤이 없으면 할당, 있으면 비할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초과이윤이 없으면 할당, 있으면 비할당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럼 도대체 초과이윤이 없다는 말이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투자한 A도 있고 B도 있고 C가 있습니다. 만약 A에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은 10%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B를 투자하면 10% 수익이다. C도 10%다. 수익률이 똑같네요. 이렇게 세 개의 투자는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셋 중에서 어디에 투자할래요? 어디에?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따라서 아무 데나 투자한다. 부담 없잖아요. 이러면요. 수익이 똑같으니까 서로 간에 초과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초과 이윤이 없다. 이런 시장을 할당 효율적이다라고 불러요. 어디에 투자해도 무방하니까 자원이 고르게 할당, 고르게 배분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수익이 똑같습니다. 예를 조금 바꿨어요. A에 투자하면 예상 수익률은 20% 잡을게요. B는 10%다. C도 10%다. 그러면 A, B, C 셋 중에 어디에 투자한다? 누구든지 A에 투자합니다. 왜? 수익이 가장 높으니까요.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전국의 모든 자금이 전부 다 A로 쏠린다. 집중됩니다. 이때는 고르게 할당 안 되고 A로만 집중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고르게 할당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초과이윤이 있습니다. 이러던 자원이 고르게 할당 배분되지 않고 A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얘가 바로 비할당입니다. 따라서 결론, 초과이윤이 없을 때는 고르게 배분된다, 할당이 되고요. 초과이윤이 있게 되면요, 자, 한쪽으로 쏠리더라 해서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비할당입니다. 따라서 초과이윤이 없으면 할당, 있으면 비할당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
자, 투기가 성립할 때는 할당일 때입니까? 비할당일 때입니까? 이럴 때 투기가 성립합니다. 해서 부동산 투기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비할당 때문에 투기가 성립한다. 바로 투기의 이유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초과인이 없는 시장을 할당이다라고 부르고요. 똑같은 말로 초과인이 없다는 말은 모든 수익률이 동일합니다. 앞에서 봤잖아요. A도 10%, B도 10%, C도 10%에서 A랑 B랑 C랑 똑같으니까 어디에 투자도 무방하다. 자원이 고르게 할당됩니다. 초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똑같은 말인데요. 초과인이 없다는 말은 정보비용, 다음에 정보가치가 나와요. 이 관계에서 등식 이꼴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정보비용 이꼴 정보가치가 또 같아지게 되면 초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얘가 총비용 총수익입니다. 총비용 총수익.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0원이면요. 뭐가 없잖아요. 초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번 경우는요. 이대로 보면 안 되니까 조금 예를 들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요. 정보하게 되면요. 자, 완전한 정보이면 완전 경쟁 시장, 정보가 불완전하면 불완전 시장. 항상 정보와 관계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데 부동산은요. 따라서 항상 정보하게 되면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시장 두 가지로 비교합니다.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불완전 시장입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완전한 정보 때문에 다 알고 있으면요. 정보 비용 제로가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정보 가치도 제로가 됩니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등식이 성립되고 있잖아요. 초과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따라서 이때는 초과인이 없다. 이렇게 초과인이 없으면요. 시장이 할당입니까? 비할당입니까? 할당이 되는 거예요. 결론,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 때문에 언제나 초과인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할당 효율적입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인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할당 효율적이다. 말 그대로 성립됩니다. 이어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인데요. 부동산은요, 정보가 불완전하니까 정보활동 필요합니다. 부동산은요, 정보가 돈이잖아요. 정보 비용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서울의 외곽지에 개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 500만 원 들어갔대요. 특히 부자들은요, 부동산 관련 정보 비용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돈이 500이건 1000이건 5000이건요. 안 아낍니다. 예. 비쌀수록 고급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정보 입수했다면요. 그때 왕창 실어버려. 한순간에 몇십억 버려버려요. 정보비용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요. 정보비용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더 크게 먹으니까요. 따라서 정보비용 500이 들어갔다. 이렇게 정보를 얻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 얼마에?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먹었다. 얼마 더 먹었죠? 내가 비용 500 들어서 2천만 원 벌었잖아요. 얼마?
1,500 더 먹었잖아요. 등식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초과니 얼마? 1,500만 원입니다. 초과니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면요, 할당입니까? 비할당입니까? 비할당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유능한 사람은요, 값싸게 정보를 얻어서 비싸게 팔고 항상 초과를 크게 먹더래 말입니다. 이럴 때 투기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보비용 500을 들었는데 이 정보가 오픈돼 버렸어요. 남들도 안 돼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은 것도 뭐 500밖에 못 먹었네. 이러면 등식이 성립되잖아요. 초과니 있어요? 없어요? 응, 없다. 없으면요, 할당입니까? 비할당입니까? 할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즉 불안전 시장은 초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할당이 될 수도 있고 비할당 둘 다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인데 부동산 불안전 시장은 초과인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할당 비할당 둘 다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개념입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 뭐가 남았다? 계산 문제만 남았대 말입니다. 교재 확인해, 교재. 그럼 1번 볼게요. 자, 할당 효율성의 개념은요,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 할당 효율성에 대한 초과인이 있어요, 없어요? 느려요. 예. 초과인이 있다, 없다? 없는 시장. 그래서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 보시면서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바로 2번요. 자, 정보위험과 할당 효율성인데 1번과 2번 나와요. 동그라미 1번에다가 앞에다가 할당 적어주고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비할당 적어주고요. 그럼 다시 1번은 할당이죠. 할당이면 초과인이 있다, 없다? 없다. 초과인이 없다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1번. 우수한 정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용과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집어든 기업행위 똑같으면 이겁니다. 이거 두 가지가 똑같으면요, 초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할당 효율적이 됩니다. 다음에 니은번은요. 자, 2번은 비할당인데 비할당은 초과인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걸 말해요.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얻어서 비싸게 팔게 되면 초과인이 있으므로 할당 효율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1번, 2번은요. 초과인이 없으면 할당이 되고 있으면 비할당이 된대요. 3번 내려가요. 자, 불안전 시장과 할당 효율성인데요. 기억번, 니은번입니다. 자, 기억번, 니은번은 이거예요. 자, 기억번은 예를 말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로 언제나 할당 효율적이다. 얘가 바로 기억번입니다. 따라서 기억번 밑줄 하세요. 완전 경쟁 시장 밑줄. 얘는요, 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정보 비용 제로, 초과인 제로. 따라서 언제나 할당 효율적이 된다. 다음에 니은번은요, 불안전 시장인데 또 두 번째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전 시장은요, 할당, 비할당 둘 다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얘가 니은번입니다.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반드시 완전 시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 시장 밑줄 하세요. 불안전 경쟁 시장도 얼마든지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동그라미 2번요.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 자, 투기하니까 필 안 와요?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할당일 때, 비할당일 때? 예, 비할당일 때. 답 나왔지. 따라서 니은번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비할당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개념 모두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개념 다 봤어요. 봤으니까 이제 계산 문제. 근데 계산 문제가 바로 4번입니다. 큰 박스 계산 문제 있죠. 이 계산 문제는 되게 수험생들이 이 계산 문제는요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니까 또 난이도를 보게 되면 얘는요 일단 중급 레벨, 중급, 초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요 1월 기본과정 여러분들이 따르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 계산 문제는요 3월 다음 과정이죠. 다음 과정에 계산 문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다음 과정 3월 달에 보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시장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다음에 자 목차 02번 입지 및 공간 구조론입니다.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은요 주로 두세 문제가 나와요. 두세 문제. 그런데 최근 시험은요 세 문제가 계속 잘 나오더라고요. 세 문제요. 그러면 목차 01번 부동산의 입지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입지 선정 먼저 보고 다음에 공간 구조를 보는 거예요. 입지 선정 목차부터 먼저 봅니다. 입지 선정입니다. 목차 봅니다. 첫 번째 입지 선정의 의부터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요 입지로입니다. 세 번째가요. 용도 지역별, 용도별 입지 선정입니다. 결론은요. 입지 선정은 거의 2번에서 출제가 돼요. 2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2번에서 주요 입지라 되면 아주 많은 학자와 내용들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주거 입지론. 두 번째가 산업 입지론입니다. 그런데 주거 입지는 사실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부담 크게 갖지 마시고요. 산업 입지는 다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았을 때 자, 농업은 몇 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 다음에 공업은 몇 차 산업? 2차 산업. 다음에 상업은 몇 차 산업? 3차 산업입니다. 따라서 농업 입지, 공업 입지, 상업 입지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상업 입지가 너무 중요해요. 얘를 놓치지 마세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얘가 1등입니다. 그러면 2등,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공업 입지가 돼요. 1등, 2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별로. 그래서 항상 입지하게 되면요. 1순위가 상업 입지, 2등은 공업 입지가 돼요. 3번 내려가세요. 용도별 입지성 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 용도지역은 크게 5가지인데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임업지역 5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재는요. 이게 전부 다 설명이 나와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28회 때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다.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깨끗하게 버리시면 돼요. 땅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는요 한 번도 안 나와 버리시고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버리시면 돼요.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다시 주상공 세 가지로 좁혀졌네요. 그러나 역시 입지하면요 상어 얘가 중요합니다. 얘도 양이 좀 있는데요. 이런 걸 전부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골라서 보시면 되거든요. 다시 정리합니다. 입지선정은요 목차가 이 전처럼인데요. 그러면 입지 및 공간 구조가 세 문제점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입지 및 공간 구조 다시 입지선정은 불과 한 문제 안팎입니다.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고요. 그 한 문제 때문에 이 많은 걸 다 보는 것이 굉장히 가성비가 낮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되게 많은데 이걸 전부 다 보고 한 문제를 맞추겠다 하면 좀 어리석어요. 무슨 말이죠? 여기서 거의 다 나오니까 나머지 벨로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버릴 거 확실히 버리고 공부할 것보다 버릴 게 더 많단 말입니다. 예. 버릴 걸 잘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버릴 게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1번 어휘부터 봅니다. 사실 어휘도 우리 시험에서는 요즘 시험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일단 개념은 잡아드릴게요. 165페이지입니다. 먼저 1번 입지선정의 어휘가 나와요. 고래 1번 입지와 입지선정의 개념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입지가 뭡니까? 2번 입지선정이 뭡니까? 하는 것은요. 자, 입지는 한마디로 결과를 말해요. 반면에 2번은요. 입지선정은 과정을 말해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제 학원에 수업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에 5층 딱 올라서 학원 들어오시잖아요. 강의실 문을 딱 여니까 이제 강의실에 이제 아무도 안 앉았잖아요. 처음 딱 들어오실 적에는 어떡합니까? 내가 오늘은 삥 둘러보시면서 어디쯤 앉을까부터 생각하시잖아. 얘가 뭐 과정, 입지선정입니다. 찾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 자기 자리에 앉았잖아요. 얘가 뭐요? 결과, 앉았다, 입지 때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용지나 용도를 찾는 과정이 바로 입지선을 한다라고 부르고요. 그 결과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지었다 하면 입지했다라고 불러요. 따라서 입지선정은요 찾는 과정을 의미하고 입지는요 그 결과 자리 잡은 장소를 말해요. 그럼 이제 2번은요 입지선정은 뭐냐 한마디로 얘는요 과정이지 과정인데 그러면 아래 보면 박스. 자, 박스 보면요. 뭐 복잡해요. 광의도 나오고 협의 입지로도 나오고 적지로도 나오고요. 물론 설명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를 또 실컷 했는데 얘는요. 28회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버리는 게 현명하지만 그러나 얘가 뭐냐? 자, 먼저 광입지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입지론과 적지론입니다. 그럼 먼저 입지론은요. 협의라고 부르는데 주어진 용도에는 어떤 용지 물음표 되어 있죠. 그래서 용지 물음표, 용지 동그라미. 다음에 적지론은요. 또 주어진 용지는 어떤 용도 물음표 되어 있죠. 그래서 용도 물음표, 용도 동그라미. 따라서 입지 선정을 한다는 과정인데요. 뭐냐? 한마디로 부동산의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아니면 용도를 찾는 것입니다. 용지나 용도를 찾는 과정이 바로 입지 선정입니다. 이때 용지를 찾는 것이 뭐지? 얘가 입지론입니다. 다음에 용도를 찾는 것이 얘가 바로 적지론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이제 입지 선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입지 선정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이 두 단어만 떠오르시면 돼요. 뭘 찾는 과정인데 용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과정이 바로 입지 선정을 한다라고 부르시면 돼요. 고래 2번요. 입지는 왜 중요할까요? 항목 5개 있죠. 이런 것도 나오긴 나왔어요. 언제? 초창기에. 한참 오래전에 10페이지 전에요.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체크해 드릴게요. 2번 보게 되면 부동산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가장 유효하게 사용되어서 그 유용성을 가장 높이 발휘하실 때
가장 입지 효과는 큽니다. 유용성 밑줄. 근데 한마디로 유용성이 높은 곳에 입지를 하래 말입니다. 유용성. 4번요. 4번도 물론 과거에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두 줄 밑줄 아세요. 부동산은 일단 한번 용도가 결정되어 사용되면 그 용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특성 때문에 비가역성 때문에 입지를 잘해야 됩니다. 결국 입지는요. 적절한 용도를 찾는 건데 처음부터 자 용도를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용도를 선택하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비가역성 성질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용도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5번에는요.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밑줄 아세요. 적합의 원칙 밑줄. 이 단어 출제가 초창기 되긴 했습니다. 적합의 원칙. 그럼 적합의 원칙은 뭡니까? 주거지역에는 주택이 적합해요. 공장이 적합해요. 주택이. 상업지역에는 상가가 적합해요. 공장이 적합해요. 상가가. 얘가 적합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지 선정은 바로 용도에 맞는 용도를 선택해서 입지해야지 적합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합의 원칙이지. 그럼 그 밑에다가 이렇게 균형 적어주고 균형 X만 적어줍니다. 옛날 시험은요. 입지 선정의 근거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다 틀린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적합의 원칙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목차 2번요. 용도 지역별 입지 조건인데요. 그러면 거기다가 화살표 또 적어줘요. 유용성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러니까 입지 조건은 유용성이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하자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1번 주거지역은요. 첫 번째 줄 쾌적성 밑줄. 쾌적성이 높은 곳에 입지해야 됩니다. 바로 2번요. 상업지역은요. 첫 번째 줄 수익성 밑줄. 수익성이 높은 곳에 입지가 돼야 되고요. 공업지역은요. 생산성 밑줄. 생산성 높은 곳에 입지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휘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체크는 해드렸지만 요즘은 거의 안 묻습니다. 과거는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목차 2번 주요 입지로 내려갑니다. 그럼 차례대로 자 1차, 2차, 3차 산업별에서 농업 입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공업 입지, 상업 입지 순서인데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얘는요 분량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이거 설명을 다 드리면 뒤에 중량을 짓는 못 나가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 가장 중요한 것 상업이시죠. 요거 안 빠지고 설명을 다 할 겁니다. 1월 달에는요. 뭔지 아시겠죠? 요거 공부 다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과정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완성이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전부 다 정리하고요. 다음 과정에 나머지 보시면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번 농업입지 다음 과정 넘어갑니다. 한 장 넘겨서요. 2번 공업입지도 다음 과정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한 장 넘겼더니 3번이 있죠. 상권입지는 얘는 용서 못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그래서 거의 여기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번 상권은 뭡니까? 물론 우리 시험은 3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옛날에 초창기에 다만 상권 하게 되면요. 자, 한 줄만 밑줄 하세요. 상권 영어로 힌틀랜드 또 배우지란 점포와 고객을 흡연하는 지리적 영역 밑줄 하시고요. 그러니까 자 상권 배우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상권은 여러분들 아시잖아. 자 여기 길동 상권 있잖아요. 자 길동 상권이 좋다는 말은요. 길동 배우지가 좋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상권이 좋다는 말은요. 시장지역이 좋다는 말입니다. 상권은 시장지역을 말이에요. 그래 2번 넘어가죠. 상권의 측정법 앞에다가 X에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동안에 심이 안 나왔습니다. 버리시고. 그리고 3번부터가 중요합니다.
3번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름입니다. 2장 넘겼어요. 4번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로 4번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에다가 일단 제목에다가 샵 표시하시고 왜? 계산 문제 잘 나오니까요. 한 장 넘겨서 바로 5번요. 허퍼의 확률 모형 이것도 중요하고요. 요 제목에다 또 샵 표시하시고 계산 문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6번 넬선의 소매 입지로입니다. 그래서 3, 4, 5, 6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자 계산 문제는요. 가로 4번과 가로 5번이죠. 계산 문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론들이 네 가지인데요. 이것을 항목 5개를 잘 만들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종합 문제가 되고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면 그럼 3번부터 볼까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많은 입지론하고요. 다음에 공간 구조론, 지대론 앞으로 복잡해요. 여기서 무수히 많은 이론들과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나와요. 제목 엄청 많거든요. 그거 딜레마 빠지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천국말적이야.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이론 제목들과 학자들을요. 처음부터 암기하지 말의 말입니다. 왜? 이거 갖고 우리 지금 장난 안 치거든요. 안 치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넘어가면 되고요. 다만 중심지론이 나왔다면 그 기본 내용이 뭐냐고 내용만 아시면 돼요. 억지로 말이지 이 제목을 일일이 암기하고 학자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대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입니다. 자, 1번, 2번인데요. 그러면 이제 1번 의는 차근히 읽어보시면요. 1번 의가 바로 2번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중심지의 유형, 종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지 종류가 기역번 보게 되면요. 기역번. 고차원 중심지가 나오죠. 고차원 중심지 밑줄. 첫 줄 끝에 보시면 저차원 중심지 밑줄. 아, 그러니까 고차, 저차 두 가지가 나오는구나. 일단 단어 기억하시면서 이 고차, 저차가 뭘 말하느냐. 이때는요. 그림으로 이해하자. 삼각형 그려주시고요. 3등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고차원 중심지가 되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저차원 중심지가 돼요. 가운데는 중간이니까 중차원 중심지. 그래서 고차, 중차, 저차 중심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 자, 예를 들면 서울입니다. 고차 중심지가 서울의 시청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것은 동네마다 주민자치센터요. 옛말로 동사무소죠. 그럼 가운데 뭐가 있죠? 구청이 있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고차, 중차, 저차 세 가지인데 그러면 자 시청은 고차 중심이다. 서울의 시청 몇 개? 1개. 시청의 역할은 뭡니까? 서울시가 있다면 이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관리하니까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얘가 고차 중심지가 돼요. 가장 작은 저차 중심지는 동네를 말이에요. 동네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가 있죠. 얘는요, 요 지역을 관할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작아요. 거리가 아주 짧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동사무소가 몇 개 되겠지? 수백 개는 될 거잖아요. 100개 넘어가잖아요. 개수가 많대 말입니다. 가운데 뭐가 있지? 구청이 있다. 몇 개? 25개죠. 그래서 이런 중간 크기가 중차 중심지가 돼요. 여기다 점포 넣어볼까? 점포. 점포는요, 시내 한복판에 뭐가 있지? 백화점. 전체를 상대로 하잖아요. 동네마다 뭐가 있지? 슈퍼. 슈퍼는 저차가 되고요. 그러면 요만한 크기 뭐가 있어요? 홈플러스, 대형마트, 예? 백화점, 슈퍼, 대형마트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차, 중차, 고차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지. 그러니까 무슨 형? 피라미드형을 이룬다라고 본다. 여기까지가 크리스탈의 세 가지 중심지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교재에 충분히 와닿을 거예요. 기억번요. 고차 중심이 하면 시청 떠올리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 저차 중심자면 동사무소.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다. 니은번요. 고차 중심지 시청 떠올리고 규모가 크죠. 아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저차 중심지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네 상대니까 규모가 작죠. 단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디귿번요. 디귿번 한 줄 밑줄 하세요. 저차에서 고차로 올라갈수록 중심지수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지니까 피라미드형까지 밑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중심지의 성립인데요. 목차가 4개 나와요. 자, 기억분만 빼고요. 나머지 묶어주세요. 니은, 디귿, 리을 3개 묶어주고요. 그래서 니은번은요. 최소 요구치입니다. 디귿번은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되고요. 리을번은요. 중심지 성립 조건이다. 결론은요. 중심지 성립 조건, 이 문장이 늘 출제가 돼요. 가장 중요한 지문입니다. 밑줄 해버리세요.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밑줄 하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 보세요. 중심지가 3개 있다고 했죠. 고차, 중차, 저차 3개 있습니다. 그러면 고차건, 중차건, 저차건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성립 조건입니다. 중심지의 성립 조건입니다. 방금 봤죠?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해서 최소 요구치가 나옵니다. 최소 요구치 지역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이 말이 뭘 말하느냐. 그럼 일단 하나씩 보기 전에요. 먼저 이 문장을 빨리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과정, 입문 과정에서요. 투자를 공부하면서 혹시 기대 수익률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 들어봤죠. 투자를 할 적에는요. 기대가 커야 돼요. 요구가 커야 돼요. 기대가 클 때 투자한다 했잖아요. 기대가 크면요. 요거는 언제나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언제나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답 나버렸지 뭐. 그래서 언제나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학교론에서 무조건 요거가 크다 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그럼 아무 끝나버렸지 뭐. 항상 뭐 최소 요거치 무조건 작아야 돼요. 얘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거치가 있어야 됩니다. 도달 범위가 커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최소 요구치가 뭐냐? 얘는요 쉬운 말로 비교하자면 최소 수익입니다. 최소 수익이다.
도달 범위는 뭐냐? 얘는 쉬운 말로 예상 수익이다. 자, 최소 수익, 예상 수익 비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사합니다. 사업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 수익이 커야 돼요? 예상 수익이 커야 돼요? 돈이 얘가 커야지. 그럴 때 사업을 한대 말입니다. 그래야지 중심지가 성립이 되는데요. 당연히 예상이 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요. 건설회사가 백화점을 지으려고 합니다. 백화점. 백화점을 지으려고 하니까 최소한 그 지역의 최소 인구는요. 최소 고객은요. 10만 명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10만 명은 넘어야지 백화점 짓겠대 말입니다. 이때 그 지역의 자 예상 고객, 예상 인구가 5만이면요. 백화점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는데 말입니다. 최소 10만 원대 짓겠는데 따라서 자 5만이면 지을 필요가 없지. 근데 이 지역의 인구, 예상 고객 인구가요. 20만 명이다. 백화점 지어야 안 지어요? 당연히 지어야지. 이럴 때 중심지가 성립한대 말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본다면 다시 얘가 최소 요것입니다. 얼마? 10만 명은 돼야지 백화점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10만 명. 백화점 지을 건데 재화의 도달 범위에서 그 지역은 예상 인구는요 5만밖에 안 돼요. 백화점 짓는다고 했어요? 안 짓는다고 했어요? 안 짓는다. 이럴 때는 중심지가 성립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자 최소 요거치가 최소 고객이 10만 원 돼야지 백화점 짓겠는데 그런데 어느 지역에 자 예상 인구는요 이만큼 자 도달 범위 얘가 몇만 명 20만 명이다. 백화점 지어요 안 지어요? 얼른 지어야지. 이럴 때 백화점을 짓더라. 중심지가 성립된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소 요거치보다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됩니다. 언제나 요거자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끝 여기까지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재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 원 보이죠? 이게 이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요. 따라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하게 되면 중심지가 고차, 중차, 저차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항상 요거자는 작아야 됩니다. 끝 여기까지요. 174페이지입니다. 가로 4번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중요하다고 했죠. 또 한 장 넘겨서 괄호 5번요. 허퍼의 확률 모형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요 두 가지를 따로따로 볼 게 아니고요.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좋아요. 왜? 두 가지는요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다음에 허퍼의 확률 모형입니다. 둘 다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두 가지를 비교하자. 우선 이 소매 인력 법칙 이것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자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 허퍼의 확률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비슷해요. 둘 다. 흐름이 거의 같습니다. 첫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도시를 단위로 한 상권일입니다.
도시 단위의 상권입니다. 반면에 허퍼의 확률 모형은 도시가 아니고요. 점포, 상점이 있죠. 상점을 단위로 한 상권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 있습니다. 내려가면요. 수원이 있어요. 도시가 나와요. 도시. 서울은 인구 1000만 잡을게요. 수원은 인구 100만 잡을게요. 이것 보고 서울이 인구가 몇 배나 더 많다? 10배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배나 크대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서울이 10배나 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서울이 크다, 수원이 크다. 서울이 많이 잡아당깁니다. 크니까 적게 잡아당겨요. 이게 상권의 hợp인력입니다. 주로 이제 이 잡아당기는 hợp인력 있죠. 이만큼 힘이 얼마가 될까? 얘가 얼마가 될까? 요거 구하는 게 소매 인력 법칙이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요거 구하는 겁니다. 다음에 허퍼의 확률 모형은 도시가 아니고 점포, 상점이요. 상점. 상점 같으면요. 이게 있잖아요. 홈플러스가 있어요. 이마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마트가 2개, 3개 가능하잖아요. 예. 이렇게 있다면 만약 또 이 홈플러스가 또 점포가 훨씬 더 크대. 좀 작대요. 그러면 두 상점이 잡아당기는 힘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지겠지. 얘는요 많이 잡아당기고 얘는 적게 잡아당기고요. 예. 그래서 점포 거리나 이 크기에 따라서 또 hợp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또 달라집니다. 이것 구하는 것이 바로 허프의 모형입니다. 다만 얘는요 도시를 단위로 하고 얘는요 상점을 단위로 하더라 이 말입니다. 원리가 비슷해요. 따라서 두 번째 도시를 단위로 하니까 얼마나 큽니까? 당연히 뭐 거시적 분석이지. 다음에 상점은 비교가 안 되지. 작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로 미시적이다. 미시적 분석입니다. 상점에 누가 왔다 갔다 하죠? 고객, 즉 소비자. 따라서 상점의 소비자. 자, 소비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니까 미시적 분석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끌어당기는 힘 있잖아요. 이걸 구하자. 즉 고객 유인력입니다. 점포가 끌어당기는 힘, 고객 유인력입니다. 얘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볼게요.